안녕하십니까. 실천닷컴에서 사회문화와 경제 파트를 맡고 있는 김성태입니다.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저를 믿고 따라오신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시작했잖아요, 그죠? 어차피 제 강의를 듣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들으신 거니까 일단은 제 강의 듣는 동안에는 뭘 하셔야 될까요? 저를 신뢰하셔야죠, 그렇죠? 저를 신뢰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경제는 이제 그 사회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는 과목이란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 경제라고 하는 과목은 많은 연습을 거치다 보면은 이제 그 점수가 나올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랑 하시면서 제 강의를 듣고 그리고 뭘 하시는 거라고요? 연습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렇죠? 스스로 연습을 하시다 보면요. 반드시 점수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은 경제생활과 경제문제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생활과 경제문제에서 첫 번째는 경제활동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미 중학교 때쯤 많이 벌써 배우기 시작하는데 이 경제활동이 무엇인가는 너무 간단하죠. 일단 경제활동의 대상이 뭐예요? 재화나 서비스죠. 재화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를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생산할 수도 있고요. 분배할 수도 있고요. 소비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활동이 경제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죠. 이게 왜 나와요 도대체, 그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활동이 경제활동이다. 이런 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물론 문제는 겁나 쉽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쵸? 뭐죠? 재화와 서비스가 무엇이냐? 이거죠. 재화와 서비스는 일단 구분해보죠. 재화는 어떤 거예요? 실제 물건이죠, 그쵸? 서비스는 실제 보이는 물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받고 있는 거죠, 그쵸?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것도 실제로 여러분한테 뭐가 물건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다는 것은 이거는 서비스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를 구분하는 것,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나올 수도 있냐면 재화와 서비스가 경제의 주체다, 객체다. 경제의 객체다. 경제의 객체죠. 객체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렇죠? 경제 주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죠? 재화 서비스는 경제활동의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대상이 되는 거는 객체죠. 그렇죠? 객체. 실제 경제활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화 서비스가 실제 경제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객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또 생산, 분배, 소비하는 사람들. 생산, 분배, 소비가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라는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라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활동의 주체가 누구인가 이런 것 정도도 시험에 다뤄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경제활동의 주체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있나 한번 보죠. 일단은 생산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대표적으로 뭐 기업이죠. 기업. 그렇죠? 기업이 들어갈 수 있겠죠. 기업. 그리고 기업의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소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누구예요? 가게죠. 가게는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슈퍼에서 물건을 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가게.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생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산. 우리들을 위해서 공공재를 생산하는 정부. 그리고 정부는 사실 분배 역할도 합니다. 부의 재분배 역할을 정부가 하는 거죠. 뭘 통해서요? 복지 정책을 통해서.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들어와서 또 하나 더 굉장히 중요한 경제 주체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죠? 외국이죠, 외국. 혹은 해외 이렇게 하셔도 무방하다. 그래서 이렇게 주체가 기업, 가게, 정부, 외국, 해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럼 경제활동, 우리 경제활동의 주체들이 어떤 경제활동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한 3번 정도 나왔어요. 3번 정도 나왔고요. 물론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이런 걸 틀리고 가시면요. 다른 데서 경쟁력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꼭 맞추고 가셔야 돼요. 하나씩 보죠. 일단은 제가 빨간색으로 뭘 쓸 거냐면은 이거는 실물입니다. 실물이에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쓸게요. 이거는 실물은 아니에요. 실물은 아니고 뭐가 들어갈까요? 화폐죠. 화폐. 자, 실물과 화폐의 흐름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씩 보죠. 경제활동의 주체에서 제가 항상 먼저 얘기하는 거는 기업이에요.
기업이 먼저 시작을 하죠. 기업이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기업은 뭘 한다 그랬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재화 한번 생각하면은 요즘에 제일 잘 팔리는 거 뭐 핸드폰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 S전자가 핸드폰 G 핸드폰을 만듭니다. G 핸드폰을 만들어요. 저도 쓰고 있는 그 G 핸드폰입니다. 그 G 핸드폰을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팔아 먹어야죠. 그죠? 팔아 먹으려고 만든 건데 당연히 팔아 먹어야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생산합니다. 일단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했어요. 그리고 나서 팔죠. 어디다 팔아요? 어디다 팔까요? 시장에 팔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은 어떤 시장에 파냐면요. 생산물 시장에 팔아요. 내가 생산해낸 물건을 파는 시장에다가 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산물 시장에다 이걸 팔고 그럼 이거를 이제 사는 사람은 누구죠? 우리가 사야죠. 그렇죠? 우리가 실제 물건을 사는 사람입니다. 샀어요. 그렇죠? 어디 가서 사요? 대리점에 가죠. 공식인증 대리점이라고 해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갖고 할부원금 한 90만 원 정도 해갖고 눈탱이를 맞고 사요. 그렇죠? 그리고 할부 24개월 해갖고 사죠. 그렇죠? 그래서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하는 건 여러분이 하는 거죠. 그렇죠? 누가 구입한다? 가게가 구입을 한다. 그렇죠? 자기가 구입을 해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구입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한테 빚이 생겼어요. 한 90만 원 정도의 빚이 생겼네요. 그죠? 그 빚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죠. 그죠? 갚아야 돼요. 갚으려면 뭘 해야 돼? 일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일을 하려면 그냥 시켜주나? 그죠? 일단 나 뭐라도 맡겨야 돼요. 몸이라도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노동력이라든가 혹은 여러분 돈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돈이 많으면 돈을 빌려줄 수도 있죠. 그렇죠? 자본을 제공한다거나 혹은 여러분이 그 건물 같은 거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건물이나 토지 이런 거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빌려준다거나 뭐 어쨌든 간에 그거를 생산하기 위한 필요, 요소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렇죠? 노동력은 생산하는 게 아니죠.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생산 요소 시장입니다. 생산 요소 시장에 가요. 생산 요소 시장에 뭐 여러분은 몸밖에 없으니까 몸뚱이를 팝니다. 몸뚱이를 팔았어요. 네, 몸뚱이를 팔았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사는 건 누구예요? 기업이죠. 사는 건 기업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딱 실물이 돌아갔어요. 그렇죠? 실물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기업이 생산을 하고요. 생산물 시장에서 가게가 구입을 하고 가게는 자기 몸이라고 하는 실물을 생산 요소 시장에 팔고 그리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 기업이 노동력을 구입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생산물 시장에서는 누가 생산자예요? 여기선 기업이 생산자고요. 그렇죠? 기업이 생산자가 되고요. 누구는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가게는 소비자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완전히 반대죠. 그렇죠?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가게가 생산자가 되고요. 가게가 생산자가 되고요. 그리고 기업은 소비자가 되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생산물 시장에서는 누가 생산자라고요? 기업이 생산자죠. 그렇죠? 그리고 가게가 소비자. 그죠?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가게가 생산자고요. 그리고 기업이 소비자가 된다는 거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거 생각보다 되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려준 흐름대로 하시면 되죠. 그렇죠? 갤럭시를 사고 팔고. 그죠? 여러분이 그걸 갖기 위해서 몸뚱이를 사고 팔고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화폐는 어떻게 이동해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반대로 이동하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 노동력이나 자본이나 토지를 빌렸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죠. 그렇죠? 그래서 대가를 지불했어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가게의 소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가게의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은 어디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 소득이 여기서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가계 소득이 이 생산 요소 시장에서 요 활동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게는 어디서 생산물 시장에서 이제 필요한 물건들을 사죠. 그렇죠? 이 물건들을 사면은 누구의 수입이 되는 거예요? 기업의 수입이 됩니다. 그럼 기업의 수입은 어디서 결정되는 거예요? 기업의 수입은 생산물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만 하시면 되겠네요. 제가 이거 안 썼네요. 가게에서 생산 요소 시장에다 파는 게 뭐라고요? 노동 그리고 자본, 뭐 토지 이런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기업한테 대가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그 경제 주체 두 명은 끝났네요. 그렇죠? 두 명은 끝났는데 그럼 이제 나머지 두 명도 해야죠. 뭐가 있어요? 일단은 정부가 있겠죠. 정부입니다. 네. 정부는 가게하고 기업한테 무엇을 받아요? 세금을 받죠. 그렇죠? 세금을 받아요. 세금. 둘 다 세금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세금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굉장히 그 세금에 민감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나 이번 정부에 굉장히 세금이 많이 늘었죠. 그죠? 여러분은 체감하지 못하고 계시겠지만 실제 많이 늘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가 어쨌든 세금을 걷었습니다. 세금을 걷으면 정부는 그걸 먹고 튀냐? 그건 아니죠. 그죠? 먹고 막 입 닦으면 안 돼요. 정부는 뭘 해줘야 돼요? 기업에 공공재를 제공해야죠. 공공재를 제공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게에다가도 똑같이 공공재. 누구나 쓸 수 있지만 필요한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죠, 해외. 해외 같은 경우는 뭐 별거 없죠, 그죠? 뭐예요? 그냥 수입, 수출이죠, 그렇죠? 수출과 수입 이렇게 하시면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양인데 이런 모양의 그림이 시험에 나왔었냐? 나왔었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3번 정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냐? 당연히 있죠. 한 번 나오면 2번 나올 수 있고요. 2번 나오면 3번 나올 수 있고요. 3번 나왔다는 거는 또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한 번은 더 물어볼 겁니다. 물론 2015년에 안 나왔어요. 2015년에 안 나왔는데 2016년도에는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어요.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연습 하나 해보죠. 바로 뒤에 보시면은 개념 확인 문제가 있어요. 개념 확인 문제. 이거 연습 하나 해보고 이 파트를 끝내죠. 그래서 그림은 민간 경제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생산 요소 시장이 있고요. 그럼 가는 뭘까요? 가는 뭘까요? 당연히 생산 요소 시장에서 시장은 2개밖에 없어요. 생산물 시장이죠. 그럼 A하고 B는 모르겠으니까 이거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힌트를 하나 더 줬어요. 힌트 하나 더 뭐 줬어요? 실물의 흐름과 화폐의 흐름을 줬잖아요. 그렇죠? 실물의 흐름이 실선. 요게 실물이죠. 그렇죠? 요게 실물이고요. 네. 요게 실물이고 요 밑에 그 점선이 뭐예요? 화폐죠. 그렇죠? 그래서 생산물 시장에 실제 물건을 갖다 파는 사람. 그죠? 그래서 생산물 시장에서의 공급자, 생산자 누구죠? 기업이죠. 기업. 여기는 그러면은 기업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A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게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겁니다. 볼게요. 가에서 기업은 공급자, 가게는 수요자이다. 가에서는 기업이 공급자죠. 그죠? 그리고 가게가 수요자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2번. 임금은 가에서 결정된다. 임금은 가에서 결정되는 겁니까? 아니죠. 임금은 어디서 결정돼요? 생산 요소 시장에서 결정되죠. 생산 요소 시장에 가게가 주고 임금을 받으니까요. 분명히 같이 했어요. 뭐 잠깐 조금 전에 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가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생산 요소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고요. A는 조세를 걷어들여? 아니죠. 조세를 걷어들이는 거는 정부죠. 그렇죠? 가게가 그 조세를 걷어들이면 나도 하고 싶다. 그죠? 전혀 아닙니다. 정부의 일이고요. B는 노동시장에서 공급자이다. 노동시장에서 공급자인 거는 뭐예요? 가게죠. 노동시장, 생산 요소 시장이 노동시장이에요. 거기에 이제 가게가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산자가 되니까 생산자는 B가 아니라 A에 해당하겠고요. B는 소비를 통해서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아닙니다. 소비를 통해서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는 가게죠. 소비자야. 가게. 기업은 그럼 뭘 추구할까요? 이윤을 추구하죠. 이윤. 항상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뭐냐? 이제 경제 문제죠. 그렇죠? 그럼 경제 문제는 뭐냐 이거죠. 경제 문제는 과연 뭘까요? 경제 문제는요. 첫 번째 이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입니다. 뭘 생산할 것인가를 일단 처음에 알아야 그 결정을 해야 뭐 생산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생산할까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기업이 이윤, 어디에 이윤이 나올 것인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판단하는 것. 그래서 시장의 그 동향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과정. 그게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뭐 그 이야기겠죠. 그렇죠? 구체적인 이야기. 네. 넘어가시고
그리고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그럼 이제 이걸 생산할 거는 결정했어요. 그럼 이 생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초콜릿에 원래 카카오 버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카카오 버터가 비싸니까 식물성 유지를 넣자 뭐 이런 거. 그죠? 소주에 원래 증류주가 들어가야 되는데 증류주 넣기 힘드니까 알코올을 그냥 넣자. 식용 알코올을 집어넣자. 뭐 이런 거죠. 그죠? 뭐 색소를 집어넣자. 이런 것들. 그런 거 판단.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의 판단. 그죠? 뭐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양아치네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어쨌든 그런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제가 과자 회사에 되게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과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그러면은 이제 생산이 됐죠. 그렇죠? 생산이 됐으면 누구한테 소비를 시킬 것이고 이 소비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뭐 이거 말고 하는 것도 뭐 있죠? 뭐 노동력을 제공했을 때 그렇죠? 그 사람한테 얼마나 많은 이 급여를 분배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제 문제인데 그러면은 왜 경제 문제가 발생하냐 이거죠. 그렇죠? 왜 경제 문제가 발생하냐? 저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것 때문에 그래요. 희소성이죠. 희소성. 모든 자원은 희소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자원이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데 희소성이 뭐냐면요. 여러분 지갑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지갑 딱 열어보시면 비참하죠. 그죠? 비참하잖아요. 뭐 사고 싶은 건 많은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즉 그거를 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정도 가격에 그걸 살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물건은 한정되어 있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돈을 가지고 그걸 다 못 사는 거예요. 왜? 그거를 살 사람들이 그거를 그 정도 가격을 주고 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물건이 굉장히 무한하게 많다. 그렇다면 그 가격에 판매가 안 되죠. 왜? 뭐 어차피 그 가격에 안 사도 뭐 그냥 무한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모든 물건은 절대 무한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사람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희소성이 발생하고요. 그렇죠? 희소성 때문에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희소성은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 문제 발생 원인인데 그 희소성이 있다가도 없고요. 없다가도 있어요. 이 희소성이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그 상대적인 겁니다. 네,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뭐 시기라든가 시기나 뭐 지역, 뭐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그 상대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상 그것이 희소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희소성이 변하는 대표적인 사례 이런 걸 한번 볼게요. 과거의 물은 이제 자유제였으나 현재는 환경오염으로 경제제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자유제는 뭐죠? 자유제는요. 그 경제성이 없어요. 경제성이 없고요. 희소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냥 가져가려면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져가려면 가져갈 수가 있다. 이런 거고요. 경제제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희소성과 경제성이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렇죠? 가격이 결정이 되고요. 그 가격에 의해서 사람들이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물 같은 경우는 옛날엔 자유제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을 사고 판다고 하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근데 지금은 경제제가 됐어요. 그죠? 왜? 환경오염으로 물이 희소해졌으니까요. 깨끗한 물이 희소해졌으니까 그래서 그 물이 판매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나오면은 여러분이 이제 현기증을 느끼기 시작하시죠. 뭐죠? 여러분이 경제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거. 그래프죠, 그래프. 이거 좀 쫄지 마세요. 이거 그래프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그래프. 그래프는 여러분이 보기 좋으라고 쓰는 거지 여러분이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보기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수요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죠? 수요 그래프는 역방향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되죠. 그렇죠? 네, 이런 그래프가 돼요. 왜? 가격이 오르면은 수요가 떨어지고,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런 그래프가 돼요. 그리고 공급 그래프는요. 이런 그래프가 되죠.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 더 많이 팔려고 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그래프의 문제점은 뭐예요? 수요와 공급이 맞는 부분이 없어요.
수요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공급은 최소 이만큼은 그냥 깔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안 된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뭐 어떤 의미? 자유제라는 의미죠. 자유제. 이것은 자유제라는 의미예요. 자유제. 근데 자유제였는데 여기에서 물이 환경오염 때문에 물이 적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적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공급과 수요 중에 어느 게 변한 거예요? 공급이 변한 거죠. 원래 공급이 무한했던 거예요. 물은 깨끗한 물이라고 하는 건 공급이 무한정했어요. 그런데 환경오염 때문에 무한정하게 공급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형성되는 거예요?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제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반대 경우도 있죠. 반대 경우요. 반대의 경우도 똑같아요. 여기죠. 네, 여기서 수요가 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자동차 탈 때 쓰시는 거 그죠? 석유죠, 석유. 석유 같은 경우는요 원래 석탄한테 밀렸어요. 원래 그 산업혁명 초기에 1차 산업혁명 초기에는요 그 석탄을 주로 했기 때문에 석유에 대한 수요가 별로 없었다고요. 그런데 2차 산업혁명 이후에 갑자기 석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석유가 없이는 공업이 안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석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고요. 석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니까 가격이 형성이 되면서 경제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죠? 그냥 요런 그래프 수요와 공급이 맞는 부분이 없다가 갑자기 뭔가 변해서 맞는 부분이 생겼다 이렇게 된다면은 자유제가 경제제로 변화하게 된 것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고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그 제가 뭐 수능 강의나 뭐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수능에서는 꽤 많이 출제됐습니다. 꽤 많이 출제됐는데요. 그 공무원 시험에서는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출제가 안 될 거냐? 그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제가 그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수능 문제를 본따서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수능 문제랑 너무 유사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능을 참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서 시험에서 다뤄진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공무원에서도 다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하나씩 볼게요. 일단 경제체제라고 하는 거는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로 나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시장경제와 기본적으로 계획경제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요. 경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경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결하냐? 누가 해결하는 거죠? 그렇죠? 누가 해결하는가? 요거를 가지고 나누게 되는 겁니다. 누가 해결하는가를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경제는 누구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시장 경제는 시장의 자율.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은 시장에다 맡긴다는 거죠. 그렇죠? 시장에 맡기면요, 지가 알아서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시장에다가 맡겨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시장 경제고요. 계획 경제는 그건 네 생각이고, 그죠? 그건 네가 네 맘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네 생각이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하게 되면은 시장에다 맡기면은 개판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 개입해야 된다?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의 계획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계획 경제가 되겠죠. 그래서 경제 문제 발생했을 때 해결 주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시장 경제, 계획 경제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굉장히 이제 혼동하시는 그 개념이 있죠, 그렇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입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요. 가끔 요즘 특히나 많이 그래요. 그 사회주의의 반대말이 민주주의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죠? 자신의 무지함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지 마시라고요, 그렇죠? 사회주의의 반대말은 자본주의 같고요. 자본주의의 반대말이 사회주의죠. 그러면은 민주주의는 왜 여기에 해당하지 않냐? 민주주의는 정치적인 개념이잖아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는 둘 다 경제적인 개념이고요.
민주주의나 독재가 정치에 관련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저 사회주의의 반대말은 자본주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를 뭐 이렇게 혼동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것도 이렇게 연결하시면 안 돼요. 시장경제는 자본주의, 계획경제는 사회주의 이렇게 연결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죠? 자본주의에서도 시장경제와 계획경제가 모두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사회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는 존재할 수 없죠. 원칙적으로는요. 그죠? 어쨌든 볼게요. 그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 기준은 뭐냐? 이거예요. 생산수단이요. 소유. 생산수단의 소유인데 이 생산수단의 소유에서 여기 생산수단이 무엇인가부터 보자. 그렇죠? 생산수단은 뭐예요? 생산수단은 뭐 공장이라든가 뭐 토지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뭐 이런 자본도 될 수 있겠고요.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생산수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생산수단을 원래 이제 누가 가질 수 있는가? 누가 가질 수 있는가? 절대로 개인이 가질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사회주의고요. 개인에게도 이것의 소유를 허가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야.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북한은 자기 게 없냐? 그건 아니에요. 자기 게 없는 건 아니에요. TV도 있을 수 있고요. 컴퓨터도 있을 수 있고요. 책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는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공장이나 토지 같은 거는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이제 우리 자본주의 같은 경우는 개인 소유가 가능한 거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생산수단의 개인 소유가 이거를 정부가 독점한다라고 한다면은 죄송합니다. 정부가 독점한다라고 한다면은 사회주의고요. 그렇죠? 개인의 소유를 인정한다라고 한다면은 개인 소유 인정한다고 한다면은 자본주의가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구분을 하고 가셔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사회주의는 절대 문제 나올 수 없어요. 그렇죠? 사회주의 문제 내시면은 아마 그 내신 분이 그 국정원에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회주의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그냥 막 나오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죠? 특히나 경제에서 나오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일단 사회주의는 아마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올 거고요. 자본주의에 대해서 아마 시험에 나올 건데요. 자본주의는 굉장히 오래된 정책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자본주의는 나왔고요. 그 자본주의가 조금씩 이제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발전시켜 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본주의 발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나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언제 나왔냐면요. 절대왕정 시기에 나왔어요. 절대왕정식이라고 한다면은 루이 14세 뭐 이런 사람들이 있던 시기예요. 그렇죠? 까마득한 옛날이죠. 그죠? 그때 처음 나왔어요. 그때 왕권을 강화시키면서요. 그 왕이 왕권을 강화시킬 때 뭐가 많이 필요했냐면요. 이게 많이 필요했어요.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죠. 그렇죠?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는데 그 돈을 구하기 위해서 상공업을 장려합니다. 그러면서 그 상인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죠. 그럼 상인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니까 상인들은 뭘 많이 줘요? 세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 세금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상업자본주의 이렇게 불렀어요. 네, 상업자본주의입니다. 이거는 일단은 왕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왕권을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무엇을 장려한 거예요? 상공업을 장려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공업을 장려한 다음에 이 상공업자들한테 뭘 걷는 거죠? 세금을 걷는 거예요. 세금.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주도로 상공업이 발달시켰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때 처음으로 이 상공업자들이 뭘 축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본을 축적하기 시작하고요. 그 자본의 축적이 초기 자본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죠? 네. 그런데 이 왕권이 강할 때 이때 바로 밑에는 누가 있었냐면 귀족이 있었어요. 귀족. 근데 그 귀족이 있었는데 그 귀족들한테만 정치적인 혜택을 줘요. 누구한테는 혜택을 안 주냐? 이 사람들한테 안 줘요. 상공업자들한테는 안 줘요. 상공업자들한테 안 준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상공업자들이 자기들의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데 왜 우리한테 혜택을 안 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상업자본주의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혁명과요. 일단 시민혁명이 일어나요. 시민혁명으로 이제 이때 형성되었던 그 상공업자 계층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부르주아 이렇게 불렀어요. 이때 요 상공업 계층, 상공업자, 이제 부자가 된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부르주아. 네. 네. 요 부르주아들이 무엇을 일으킨 거라고요? 이 시민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시민혁명을 일으키게 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권력을 획득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귀족이라든가 이런 걸 다 없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자유로운 시장 활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장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때마침 뭐도 발생하냐면요. 산업혁명도 발생해요. 산업혁명으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공장제 기계가 시작되는 거죠. 공장제 기계공업이 시작돼요. 그럼 이전에는 뭐 했냐? 이전에는 공장에서 안 만들었어요? 아니요. 이전에도 공장에서 만들었어요. 다만 뭐죠? 기계공업이 아니라 수공업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수공업에서 이제 기계공업이 되면서 엄청난 생산량이 막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자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자본주의냐면은 산업 자본주의 이렇게 불립니다. 외우기는 쉽죠?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산업자본주의가 생겨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산업자본주의에서는요. 인물 한 명만 기억하시면요. 끝입니다. 여러분 수준에서는 딱 그 정도면 충분해요. 누구 기억하시면 되죠? 애덤 스미스죠. 네. 애덤 스미스는 이제 그 상업을 발달시키기 위한 그 초기 자본주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전 경제학자 이렇게도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뭘 중시했어요? 시장의 자유를 중시했어요. 그래서 시장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이 자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조되는 거죠. 그렇죠? 자유를 강조하고 그러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마. 건들지 말고 뭐만 해? 시한 활동 이런 것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마. 시장에 개입하지를 마라. 그럼 알아서 뭐예요? 시장이 잘할 것이다. 무엇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요. 시장의 자유를 맡기면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렇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럼 애덤 스미스는 왜 이런 주장을 했냐? 사람은 모두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은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네. 사람은 합리적이고요. 합리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회도 또한 어떻다는 거예요? 합리적이라는 거죠. 사람도 합리적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모여서 만든 사회 또한 당연히 합리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발전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빵가게에서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거는요. 빵가게 사람이 그 여러분한테 자비를 베푼 게 아니라 빵가게 사람이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빵을 먹게 된 거죠. 어떻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는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 활동의 핵심은 뭐다? 사람의 이윤 추구라는 거죠. 이윤을 추구하다 사람은 이제 합리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니까 이제 그 이윤 추구가 시장을 잘 돌아가게 만들고요. 그 시장이 잘 돌아가게 만드는 힘이 바로 이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뭐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그랬으니까 공급하고 수요 중에 어느 게 핵심이에요? 핵심은 공급이죠. 공급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공급을 강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을 중심? 공급 중심이다. 네. 공급만 잘 되면요.
공급만 잘 되면은 수요는 알아서 나온다는 거죠. 알아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애덤 스미스,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산업자본주의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애덤 스미스의 이 말 그대로 맞나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합리적일 수 있죠. 그렇죠? 이윤을 추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윤을 막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뭘 강조했어요? 공급을 중시했어요. 공급만 하면 수요는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랬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이 이윤을 막 추구하다 보니까 자본가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누구한테는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사회적 약자들한테는 자본이 충분하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임금이 충분하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수요 창출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격을 내리죠. 가격을 다운시켜요. 가격을 다운시켰는데 그 다운시킴에도 불구하고 그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의 임금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고요. 실업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가격은 떨어지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뭐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디플레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경제 불황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산업자본주의의 변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좀 지우겠습니다. 산업자본주의가 변질되면서요. 뭐가 되는 거예요? 독점자본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독점자본주의가 시작되는데 이 독점자본주의의 문제점 일단은 뭐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방금 전에 얘기했어요. 뭐죠? 돈을 버는 사람은 계속 벌어요. 근데 못 버는 사람은 못 벌어요. 빈부격차가 생긴다는 거죠. 빈부격차가 생기게 되고요. 빈부격차가 생기게 되니까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물건을 살 수가 없죠.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물건을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실업이 발생하고요. 그 물가가 떨어지고요. 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기업이 고용을 많이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실업이 많아져요. 그래서 점점 또 물가는 더 떨어지게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독점 자본주의의 문제점이고요. 이거를 이제 이 사람들은 뭘로 해결했냐? 식민지 경영으로 해결했어요. 식민지 경영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식민지 경영도 어차피 뭐예요? 한계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 빈부격차나 물가 하락 그리고 실업의 상승, 그죠? 그리고 여기도 뭐 하나 더 한다면 공공재도 부족해요. 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니까 사회환원을 안 한 거죠. 그렇죠? 사회환원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요.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시장 실패 이렇게 부릅니다. 시장이 여기서 크게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 실패가 이대로 이제 계속 가는데 이거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해결을 못 해요. 이 경제학자들의 그 꼼태들은 절대 이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애덤 스미스의 제자들은 절대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시장 실패가 점점 굼다가 터진 게 뭐예요? 바로 대공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공황이 터지게 되고요. 이 시장 실패의 결과가 대공황입니다. 이 대공황이 터지게 되고요. 대공황이 터지게 되면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나온 사람이 바로 케인즈입니다.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수정자본주의에서 아까 여기 산업자본주의에서 애덤 스미스라고 한다면요. 그 수정자본주의에서 누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케인즈가 나오죠. 케인즈. 케인즈예요. 이 케인즈는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보죠. 그렇죠? 이 케인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시장이 지금 실패한 상황이다. 그리고 시장한테 계속 맡겨두면요.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 개입해야 되는가?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정부가 개입해요. 그렇죠? 그럼 정부가 개입해서 해야 될 건 무엇이냐 이거죠. 해야 될 건 무엇이냐. 여기에 진짜 큰 문제는 뭘까요? 빈부격차가 심해져요. 그래서 뭐예요? 물건을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물건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없다고요.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줄어들죠. 수요가 줄어드는데 공급은 계속 발생해요. 공급은 계속 발생해요. 그러니까 기업이 도산하게 되죠. 팔리지도 않는 물건을 계속 만들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공급은 과잉이 되고요. 공급은 과잉이 되고 수요는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요. 수요가 없는 이유는 사람들한테 돈이 없으니까. 그럼 방법은 뭐예요? 정부가 개입해서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주면 돼요. 돈을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뉴딜 정책이었던 거야. 뉴딜 정책. 뉴딜 정책. 네, 뉴딜 정책이죠. 이 뉴딜 정책의 대표적인 사업은 뭐예요? 테네시강 개발이죠. 자, 테네시강 개발. 이 테네시강 개발은 무슨 사업이다? 국가 사업이죠.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고 돈이 없어. 그러면은 뭐예요? 나라가 사업을 시작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고용을 한다. 그죠? 그런 다음에 그 고용된 사람한테 충분한 임금을 주면은요. 그 사람들은 뭘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건을 산다는 거죠. 물건을 산다는 거야. 그래서 정부 개입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거는 수요의 창출입니다. 수요의 창출인데 수요의 창출은 그냥 수요가 아니라 진짜로 살 수 있는 만큼의 수요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유효 수요라고 하는 거죠. 핵심입니다. 유효 수요의 창출이에요. 유효 수요의 창출. 그러면 이제 애덤 스미스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애덤 스미스는 수요와 공급 중에서 뭘 강조했어요? 공급을 강조했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케인즈는 뭐라고요? 공급보다는 수요를 창출해야 된다. 실제로 사람들이 수요할 수 있는 수요를 창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 수요를 창출해서 무엇을 만들어준다? 구매력을 만들어줘요. 구매력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 정도는 뭐 크게 문제 없죠. 그렇죠?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유효 수요의 창출의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한다면은 뭐 이런 거 있어요. 저축. 저축을 하게 되면요. 저축은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저축 반드시 해야 되죠. 그렇죠? 저축 안 하시다가 패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축은 필요합니다. 저축은 필요하고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축을 하게 되면은 우리 기업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잘 될 것인가? 혹은 경제가 살아날 것인가? 이런 경우에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경제가 안 좋아질 때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약점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약점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소비를 해줘야 기업들이 그거를 가지고 이윤을 창출하고요. 이윤을 창출하게 되면은 더 많은 공장, 더 많은 이제 회사를 차리게 되고 거기에서 고용이 창출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누가 주장한 거라고요? 케인즈가 주장을 한 거죠. 실제로 그 독점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수정 자본주의가 상당히 많이 해결한 거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정 자본주의는 그런 문제가 없었냐? 문제가 있었어요. 이 문제점이 터지기 시작한 거는 그 중동에서 발생했습니다. 중동에서요. 중동에서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해요. 1차 오일 쇼크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1차 오일 쇼크니까 이번에는 2차죠. 그죠? 네. 두 번의 오일 쇼크 이때 그 거의 뭐 기름값이 30배? 막 이렇게 올랐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엄청난 오일값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 석유값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감당할 수가 없게 되면서요. 이때는 이 독점 자본주의 때는 아까 불황이었다 그랬죠. 그렇죠? 경기가 침체되고요. 경기가 침체되고요. 물가는 어떻게 돼요? 물가는 하락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디플레이 이렇게 불렀다 그랬죠. 그쵸? 디플레이 발생. 그래서 물가락이 디플레이니까요. 그런데 당연히 경기가 침체됐을 때 물가가 하락하는 건 맞아요. 왜?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물가를 떨어뜨리니까. 싸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 오일 쇼크 때문에 오일값이 올라갔어요. 석유값이 올라갔어요. 그럼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가격을 못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가격을 못 떨어뜨리고 이때 경기는 침체돼요. 왜?
사람들이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하니까. 그런데 이때 물가는 어떻게 되냐? 물가는 오히려 상승한다는 거죠. 물가는 상승해 버린다는 거야. 이 문제점을 이 케인즈 학파에서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같이 오게 되는 이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부르죠. 요거 나중에 이제 인플레 할 때 스태그플레이션은 다시 한번 하겠지만 어쨌든 이 1차, 2차 오일 쇼크에 의해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함께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롭게 등장한 경제 체제가 바로 뭐예요? 신자유주의입니다. 자, 신자유주의예요. 1차, 2차 오일 쇼크 그리고 신자유주의 얘기하니까 신자유주의가 굉장히 최근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최근까지는 아니고요. 70년대입니다. 70년대 중후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 이제 등장한 체제인데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인 게 늦은 거죠.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인 건 IMF 이후예요. IMF 이후에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님이 사실 신자유주의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신 분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사회주의자 절대 아닙니다. 사회주의자 아니고요. 빨갱이 정말 좀 억울한 표현이죠. 김대중 대통령한테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할 겁니다. 예, 절대 뭐 좋아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신자유주의 정책인데요. 신자유주의는 그럼 이제 누구한테 다시 맡기겠다? 그냥 시장의 자율성을 다시 강조하는 거죠. 자,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그리고 이때 이제 신자유주의 때 핵심이 어떤 거예요? 구조조정. 구조조정이죠. 네. 구조조정, 경영합리화.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은 실업자 그리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굉장히 많이 양산되고요. 그리고 복지도 줄여요. 복지도 감소시키죠. 그렇죠? 복지가 감소시키고 우리나라 더 이상 감소시킬 복지도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때 많이 감소시킵니다. 뭐 그리고 이제 공기업 민영화. 이때부터 이제 민영화 정책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죠. 보이시나요? 민영화 정책이요. 잘 안 보이시면 민영화 정책입니다. 제가 말해주는 거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어쨌든 그래서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정책까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신자유주의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 신자유주의 이후에는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8년도에요. 2008년도에 제 친구들이 굉장히 눈물을 흘리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면 저희 친구들이 이제 슬슬 이제 사회에 나갈 때거든요. 사회에 나가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유행했던 게 펀드였어요. 펀드를 해갖고 그 펀드에다가 이제 돈을 넣으면은 거의 투자를 해주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수익은 낸 다음에 거의 이제 이자를 주는. 그렇죠? 그래서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펀드가. 그래서 그 펀드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 주변에도 많았고요. 왜냐면은 뭘 모르니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 엄청난 경제 위기가 왔죠. 그죠? 그래서 그때 거의 펀드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때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죠. 이명박 대통령 때 그 펀드가 반토막 나는 그런 엄청난 이제 경제 위기가 있었죠. 그 경제 위기 때 이제 드디어 다시 한번 뭐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신자유주의, 시장 자율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게 되면서요. 요즘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는 이제 다시 복지 정책, 복지와 이제 형평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정책들이 조금씩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한 건 아니에요. 신자유주의가 지금 주가 돼 있고요. 주로 신자유주의고 거기에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다른 경향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굉장히 긴 시간 봤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번은 나올 때 됐어요. 이제 한 번은 분명히 시험에 나올 때가 됐으니까 꼭 한 번쯤은 읽어보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차이점. 그죠? 그래서 큰 정부는 몇 개요? 큰 정부는 몇 개? 큰 정부는 2개입니다. 큰 정부 2개 어디하고 어디예요? 수정자본주의랑 상업자본주의죠. 이 두 가지는 큰 정부라고 할 수 있어요. 큰 정부, 그렇죠? 나머지는 모두 작은 정부죠, 그렇죠?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니까요. 됐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요. 이제 문제 푼다기보다는 이제 약간 이제 그 어떤 체제인가 이런 걸 좀 구분하는 그런 거 한번 보고 가죠. 다음 자본주의에 관한 두 학자의 주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각 경제 주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은요 효율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극대화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해야 된다. 그렇죠? 이거 딱 봐도 누구 같아요? 애덤 스미스죠. 애덤 스미스가 나왔으니까 뭐 어떤 거요? 그 산업자본주의죠. 네. 그죠? 작은 정부 그리고 자유방임 그리고 공급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애덤 스미스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시장가격기구의 B는 시장가격기구의 자동조절 기능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유효수요를 유효수요. 핵심 단어죠.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된다. 누구예요? 케인즈죠. 케인즈. 그렇죠? 케인즈예요. 케인즈 하면 어떤 거예요? 정부 개입이죠. 네. 정부 개입, 뭐 큰 정부죠. 네. 정부 개입과 큰 정부 당연히 나와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유효 수요의 창출. 뭐 그리고 국가 사업.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케인즈 학파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구분하시는 문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일단 경제와 경제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봤고요. 그리고 경제 체제가 뭐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이런 거 좀 봤는데요. 조금 긴 시간이었습니다. 내용이 생각보다 많아서 그래요. 그죠? 다음 시간부터 웬만하면 제가 45분 정도에 끊는 거를 목표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하신 거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반드시 하시는데 복습 시간 사실 많이 안 들어요. 사회 복습 시간은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드니까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꼭 복습하세요. 다만 예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부담을 굉장히 많이 줄어드리는 거예요. 예습은 안 하셔도 되고요. 복습만 확실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복습 다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